자, 이번 강의는 평가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강의입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페이지가 막 넘어가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파라는 수업을, 저희는 이게 카파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평가공학이라고 하는 3학점짜리 수업에 카파를 녹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제가 평가공학이라는 수업도 렛 선생님이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미나 수업으로 있어요. 저희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이제 평가공학이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신데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3학점짜리 디그리 리퀘어먼트로 평가공학을 리퀘어먼트 과목으로 만든 건 아마 조지 워싱턴 대학의 Assessment, Testing and Measurement 코र्스가 최초일 겁니다. 평가공학에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수업을 아예 3학점짜리를 만든 것은. 근데 이게 가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겸임 교수를 하면서 이제 3학점짜리 수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스톨레이션을 시키려고 할 때는 카파를 이름을 쓸 때도 있고 평가공학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책인 이론적으로 말하면 저한테는 이게 평가공학인 거예요. 평가공학을 하기 위해서 카파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고, 김성윤 교수님도 마찬가지게 이게 뭐 디지털 평가 뭐 이런 수업 속에서 이게 녹혀져 있는데, 학문적인 뿌리를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저는 이것을 이제 평가공학이라고 부르고, 카파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평가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어떤 섹션에서 나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공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카파를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특히 여기는 박사 하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걸로 페이퍼도 쓰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카파 레퍼런스가 뭐 그냥 카파만 달면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카파는 또 어디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권 박사님이나 김성현 교수님이나 여기 이제 박사님들은 이제 페이퍼 쓸 때는 이런 사이테이션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학생인데요, 페이퍼 안 쓸 건데요, 뭐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야 될 때가 오지 않겠니? 나중에는 또 그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학문적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렉처가. 그래서 좀 지겹다고 생각하셔도 레퍼런스 삼아서 좀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우리 경상어로 단디 들으세요. 자, 원래는 이게 Modeler of Fortune이라고 하는 렉처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배우고 나서도 내가 뭘 배웠는지 몰라가지고 오피셜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Introducing Assessment Engineering 이렇게 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카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한 거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토스도 있고, 특히 이제 에토스도 있고 프레임워크도 있고 카파 플랫폼도 있고 뭐 이런 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토스가 이제 크게 정신,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원래는 테스팅 투 러닝이라고 하는 그 어세스먼트를 왜 우리가 시험으로만 바라봐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학습으로서의 어세스먼트, assessment as a learning이라고 하는, 혹은 뭐 어떤 사람들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두 개를 구분짓지 않아요. assessment as a learning과 assessment for learning을 특별하게 구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는 그런 에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measurement가 좋아요. 뭐 learning보다는 테스팅이 더 좋아요 하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평가공학을 바라보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카파의 에토스는 거기서 나왔고요. 근데 assessment as a learning이라든가 assessment for learning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셨던 내용이에요. 평가를 측정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학습으로서 학습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전환하기 위한 주장이 어떤 디지털 형태로 혹은 프로그램 형태로 시스템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거를 전산적으로 좀 풀어나가자. 이게 이제 평가공학이 가진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툴메이커는 뭐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뭐 assessment engineering to AI engineering 요 전환이 있는데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에서 AI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넘어가요? 왜 넘어가야 돼요? 나는 AI 전문가 아닌데 혹은 AI 전문가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 평가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AI 전문가가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최 교수가 왜 평가에서 그냥 평가에서 평가공학이라고 부르고 평가공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왜 AI 엔지니어링, AI 공학이라고 부르게끔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실 거예요. 자, 뭐 프레임워크는 카파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면 다 theoretical한 프레임워크예요. theoretical한 프레임워크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방법론 같은 거예요.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거를 추구를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들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컨텐츠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시저 아키텍처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그 중에는 뭐 임팩트, 게이머, 라이즈, 스피어 뭐 이런 게 들어가요. 다시 한 번 말해요. 이게 잘하자, 잘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잘하자가 이제 이 이야기고 두 번째는 컨텐츠 아키텍처예요. 내용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구조를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거하고 내용을 잘 만드는 거를 약간 구분을 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데 컨텐츠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온톨로지 OMG라고 하는 온톨로지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AIG 스퀘어, GPA, 스크림, 아이디어, 감사, 무슨 뭐 RCC 뭐 이런 거는 다른 또 theoretical한 framework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주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psychometric theoretical framework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가공학 중에서 이제 사이코메트릭이라고 하는 평가 이제 측정 전문가들을 이제 사이코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사이코메트릭 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법론들, 틀들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theoretical framework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조그마한 타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델타 김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델타가 요 카파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이코메트릭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니까 저 사람이 최 교수가 뭘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임팩트, 게이머, 라이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쁜 이름을 붙여줘야지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건지 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큰 틀 중에 프로시저 아키텍처나 컨텐츠 아키텍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거고 얘는 뭐예요?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문항 생성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댑티브 러닝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그 만드는 방법론이 뭐야 너 뭐라 부를 거야 뭐 우린 그러면 예를 들면 MST나 뭐 이런 걸 부르듯이 저는 또 감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평가 공학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페이퍼를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문항 생성했어, 어떤 방법으로 스코링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차용해서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냐? 이건 평가공학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시고, 자, 평가공학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보시죠. 일단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말을 누가 만들었어? 평가공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디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공학은요. 렛 선생님이 엔코이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2002년도부터 나 뭐를 평가공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셔서 평가공학을 하실 때는 렛 선생님의 2002년이나 2007년 텀을 쓰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미슬레비 선생님의 2010년도에 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Technical Development of Make Knowledge Representation은 possible more interactive하고 automated하고 more collaborative한 그런 트랜스포밍을 하기 위한 행동인데 그런 effort인데 그런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나중에 knowledge representation 우리가 100만 개도 더 할 겁니다. 디지털 지식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드는 이 행위들 있죠. 모양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행위들, 뭘 하기 위한 행위들, 이런 전통적인 평가를 more interactive하게 하고, more 자동화하게 하고, more collaborative하게 하는 그 행위들을 평가공학이라고 부르자. 그거를 미슬레비 선생님이 부르자.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렛 선생님이 평가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근데 여기에는 psychology라든가 technology라든가 assessment theory가 이 transformation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grounded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평가공학을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저한테 평가공학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거보다 더 명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미슬레비 선생님이 내린 정의를 자꾸 바꾸고 싶지가 않다니까. 진민쌤, 해주쌤, 제발. 김성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공학을 뭐 딴 데서 그 터미널로지는 여기서 끝내자고. 제발. 이 페이퍼 좀 읽어봐. 이 페이퍼. 내가 이거를 한 200만 번 정도 사이테이션을 했는데 아직도 평가공학 사이테이션 뭐 달아야 돼요? 카파 달아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카파는 이 이론을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거예요. 평가공학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 하나인데 플랫폼도 있고 뭐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달아야 되는 사이테이션이 뭡니까? 카파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카파 가지고 있는 이론 틀은 평가공학에서 나왔고 평가공학은 뭐냐 하면 이거 다 알면 끝이에요. 뭐 더 할 게 있어? 근데 렛 선생님이 2002년이나 2007년이 애매한 게 잘 들어보세요. 읽어볼 수가 없어. 왜? 이게 컨퍼런스 페이퍼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주창을 했는데 컨퍼런스 페이퍼라서 어디 읽을 수가 없어. 좋아요, 좋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사이테이션 달려면 내가 보고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렛 선생님한테 교수님 책 언제 만드십니까? 저널을 어디다가 사이테이션 달아?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을. 내가 평가공학 수업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카파 레퍼런스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막 100만 개도 더 묻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다가 달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렛 선생님이 이러고 해서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근데 이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term이라고. 개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평가공학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먼저 나왔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레 선생님이 2012년도에 이제 그 AIG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Introduction to Assessment Engineering for AIG라고 하는 문항 생성을 하기 위한 Assessment Engineering을 해서 요거를 2012년도에 북 챕터가 나왔어요. 이거는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테이션도 달고 읽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미슬레브 선생님이 2010년도 페이퍼가 있는데 2002년도, 2007년도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럼 이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레퍼런스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진민쌤 해주세요. 좀 평가공학 하려면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 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뭐 2006, 7, 8, 9, 10, 11 나 계속 이야기해봤어. 좋아요. 컨퍼런스에서 어쩌라고. 근데 2012년도를 다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entire process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잘 들어보세요. 모든 테스트를 만들고 스케일하는 모든 과정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슨 방법론이었어요?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문항 만드는 방법론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거를 평가공학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항 만들어서 테스트 만들고 스코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방법론,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것을 나는 평가공학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리고 뭐 principled way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근데 enormous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포커스를 하셨냐면 굉장히 많은 문항을 만들어내는 방법론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평가공학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이제 문항 생성 위주로 렛 선생님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옛날에는 문항 생성에 하고 같다. AIG랑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랑 이꼴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로 했었어요. 나중에 문항 생성은 따로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전공자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새로운 방법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니까 그 새로운 방법론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다른 것들과 어프로치들과 쉐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아까 그랬죠. 미슬레브 선생님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야. 근데 미슬레브 선생님은 ECD를 만드셨어요. Evidence Center Design을 만드셨어요. 이 속에서 오토매틱 IRM이 겹쳐져 있어요. 문항 생성이. 그래서 이 문항 생성이라는 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도 있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대체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전산화를 해보자가 뭐부터 시작하자부터 시작됐다고요? 문항 생성부터 시작됐다고요. 문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돼야지 뭐 스코링이 되든지 뭐 피드백이 되든지 그건 뒷단의 이야기잖아요. 문항 자체가 사람이 만들면 뒤에는 그 자동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없진 않는데.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 보세요. 특히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말하는 아이템 템플릿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컨시스턴트하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렛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하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가공학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같은 거라고 봐도 될 만큼 저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저는 미슬랩 선생님한테 이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주세 문제 레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평가공학 이야기할 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가공학 이야기하실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하는 디자인이라 그래서 레스 선생님은 디지털 컴포넌트를 강조를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빛을 못 봤던 거예요. 레스 선생님이나 미슬레브 선생님은 그래서 전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산화 시켜서 플랫폼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고 하는 거에 못 가신 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크게 하고 끝내셨던 거예요. 이 평가공학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formative or summative 선생님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이 뭐냐 하면 AE framework, formative와 동시에 하기 위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파 에토스 중에 testing to learning이 여기서 비스무리하게 나왔어요. 미스 랩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야, 메저먼트에 머물면 안 돼. 이거를 학습을 위한 평가로 넘어가야지. 그 말을 formative assessment 해야 돼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summative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fully나 partially 자동화해야 돼. 자동화가 전산화잖아요. 전체를. 그럼 자동을 그 매뉴얼로 하는 거에 자동이란 얘기가 결국에는 computerized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동화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동화한다는 얘기가 전산화한다는 얘기고 디지털라이징 한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 짜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걸 뭘 자동화야. 자동적으로 누굴 시키면 안 될까요, 교수님? 이런 거는 자동화 아니잖아. 시켜 먹는 거지. 사람 시켜 먹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우 코스트 되고 스케일러블하고 에피션트한 메서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체를 만들어서 칼리브레이션 하고 스코링 하고 뭐 이런 전체를 인디비주얼. 그래서 다 하지 않고 매뉴얼리 다 하지 않고 전체를 자동화하게 되면 calibrated item 여기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예측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레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스 선생님은 item difficulty prediction이나 item difficulty modeling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해주쌤 막 눈이 막 저렇게 되시는데 안 읽어봐서 그래. 레스 선생님이 하신 일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아직 안 읽으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공학에 카파가 했던 에토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툴메이커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건데 테스팅 투 러닝 뭐 이런 거는 디지털 전산화 이거는 미슬랩 선생님이나 레스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저는 플랫폼 만들어서 뭐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은 뭐예요? 큰 그림에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모형화해야 돼. 뭐 이런 용어 같은 거, 텀 같은 거 만드시고 사실은 끝났다고 봐도 돼. 과언이 아닌 거죠. 프로세스만 만들어. 근데 전산화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formative, cognitive diagnosis assessment를 implement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뭐예요? 타겟을 어디다가 타겟을 해야 된다고? 러닝에다가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해야 되는 요소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렇죠? 그리고 informative scoring, information, pre-calibrated item 같은 게 혹은 난이도가 예측이 잘 되는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코링 그 오토매틱 그 스코링 자체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도 informative scoring information이라고 하니까 뭐 automatic scoring 쪽으로 전산화가 되면 이제 자동 채점이나 이쪽으로 되죠. 미슬랩 선생님은 자동 채점을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동 채점도 잘 되는 거야. 무슨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면서 와야 돼. 문항부터 설계를 해서 만들고 전산을 해야지 자동 채점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자동 채점 알고리즘을 뭐 LLM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들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아시겠죠? 자동 문항 생성을 왜 한다고요? 진단이 잘 되고 학습이 잘 되게 하고 채점이 잘 되고 피드백이 잘 되고 하려면 자동 문항 생성이 처음에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이분들이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따로 깨놓고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연결시켜서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이퍼가 나와요. 그리고 서머티브 테스트는 뭐예요? 안 좋다잖아요. 이런 인스트럭셔널 디자인하고 텐저블 하기 위해서 유용하지 않다 그랬다고. not useful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요런 러닝으로 넘어가야 되면 멀티 디멘셔널 하고 할 때 A가 굉장히 유용하기 시작하다. 그쵸? greatest potential은 어디에 있다고요? 평가공학을 하는 greatest라 그랬잖아. 왜냐면 이런 건 말 잘 안 써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the greatest라는 용어를 잘 안 쓴다고.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있다고요? formative diagnostic assessment를 하는 데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로 넘어갈 때 평가공학이 가장 포텐셜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슬레브 선생님이나 A 선생님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평가공학을. 테스팅에 멈춰져 있는 것을 전산화시켜서 저쪽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중에 AI가 굉장히 문항 생성이 가장 돋보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테스팅 컴퍼니에서는 러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테스팅 컴퍼니에서 문항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AI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우스운 거야,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으로 넘기기 위해서 AI를 하는데 거기는 문항 싸게 만들어서 자꾸 단가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AI를 이야기하니까 쟤네들은 어디서 배웠지 저거를? 어디서 배운 거지? 잘 들어보세요. 나를. 내 얼굴 좀 쳐다봐. 진민쌤. 너는 평가공학 어디서 배웠냐? AI 어디서 배웠냐? 자꾸 단가 낮추는 이야기 하려면 나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 어디 가서 독학했다 그래. 평가공학. 천상천하 유아독조 난 내가 만들었다 이러라고. 미슬랩 쌤이나 레 선생님이나 내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깨우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디 가서. 제발. 진짜 저렴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업자들 이야기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도. 시험 만들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업자들 이야기를. 그게 왜 자꾸 학문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무슨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를 이야기를 해 나한테. 아시겠죠? 돈 얘기는 따로 하죠. 나 돈 좋아한다니까. 돈 좋아한다니까. 근데 학문 이야기 하자며. 페이퍼 쓰자며. theoretical한 뭐 그거 하면 reference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화를 내세요? 근데 이제 그래 레 선생님이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이 사람이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를 쫙 했는데 사이테이션을 못 따라가지고 힘들어서 2012년도에 하나 나왔어. 이게 나왔어. 근데 이제 북챕터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룰 수가 있는데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작년에 올해 2025년에 드디어 선생님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Assessment Engineering in Test Design. 그래서 여기가 약간 걸려요. 좋은 면도 있고. 선생님이 포머티브를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 러닝을 하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어디서 하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일단 축소를 시키셨어요. 원래 하고 싶은 거는 뭐였다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와 다이그노스틱 어세스먼트, 러닝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레이티스트 포텐셜이 있다 그랬는데 잘 안 되거든. 왜냐면 그 전산화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디자인하는 쪽에서만 해보자. 그래서 책을 내셨어요. 거기 뭐 있는지 봅시다. 오버뷰, Construct Mapping, Evidence. 이 Evidence Center 디자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Construct하고 내 근거랑 어떻게 매핑 시킬 건가. 그 다음에 뭐예요? 태스크 모형이란 무엇인가.
아이템 디피컬티 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만들어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하고 난이도를 에뮬레이팅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태스크 모델 매핑 어떻게 할 건가? 아이템 패밀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AIG 할 때 이 패밀리 어떻게 만들 것이고 AIG랑 어떻게 연관을 시킬 건가? 그 중에 잘 보세요. 챕터 6에 챕터 6.1.1에 AI and GPT application가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 문항 생성을 뭐라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 요만큼 있어요. 그게 없는 것보다 낫죠. 아시겠어요? 지금 카파는 뭐 하냐면 요거를 얘를 GPT가 아니라 AI를 가지고 전체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항 생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테스트 디자인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하는 그 문항 생성 있죠.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교수님 올해 리타이어 하셨는데 리타이어 하는 애 무슨 순장조도 아니고 죽을 때 책 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카데미컬리 죽는 거 이야기합니다. 뭐 피지컬리 말고 건강하십니다. 뭐 캐빈도 만들어 가지고 뭐 숲속 생활도 하시고 뭐 건강하신데 요거를 하시려고 책을 내셨어요. 그럼 이 사이테이션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평가원 하려면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카파 하는 순간 이거 무조건 달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미슬레비 선생님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2010년도 거, 2012년도 거, 그 다음에 얘 2025년도 거는 4개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카파는 여기서 나왔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자꾸 카파 레퍼런스 어디 있어요 이야기하지 말고 카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요? 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그게 제가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남이 만든 책보다 내가 똑같은 책 적어놓고 내가 레퍼런스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용어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디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2025년도 이 책 반드시 다세요. 디스크립션도 내가 해놔. 책 사서 보시고. 아시겠죠? 책 보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reduce item production cost. 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테스트 디자인 쪽, 서머티브 테스팅 쪽에 포커스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창시했을 때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Diagnostic Assessment, Formative Assessment를 하기 위한 거라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Reduce Item Production Cost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자동화를 시키면 되는데 자동화를 시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동화를 시키면 전산적으로 자동화를 시키면 reduce item production cost에서 테스팅 컴퍼니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근데 뭐 어디에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자동화를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산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 하고 나면 돈이 떨어지는데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진민쌤이나 해주쌤이나 하지 마라 그러잖아. 이 이야기를. Reduce Item Production Cost라는 커미트먼트를 하지 마라고. 왜? 니 그러면 그 독박을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취직이 됐어. 자, 그럼 해봐. Reduce 해봐. Item Cost를. 안 된다고요. 왜? 전산화 시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 그거 템플릿 전부 다. 템플릿 프로그램 안 해봤지? 해주세요. 해봐. 해봐. 그러면서 싸단 얘기가 나오는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싸지 않아요. 만들면 싸지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왔습니다. GPT 같은 게 나왔으니까 야, 여기가 이 전산화 시키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미친 듯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의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따로, 그래서 이제 챕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합시다. 최 교수,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다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테스팅 투 러닝으로 원래 돌아가자고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면 테스팅에 머무르니까 잘 안 돼요. 러닝 쪽으로 가서 효과적인 걸로 원래 있던 걸로 갑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끝났어요, 이거는? 테스트 디자인에서 끝났잖아. 러닝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책 속에서는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테스팅 투 러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해요. 원래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자고.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감사도 중요한 거고, 뭐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피드백도 중요한 걸로 가자고. 문항 생성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AI 엔지니어로 넘어가자고. 잘 보세요. AI를 쓰자란 얘기야. 이 전체를 할 때 생성형 AI를 써서 오토매틱을 하자란 얘기예요. 그게 카파의 이 책,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책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2.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1.0은 뭐라고요? 테스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제너러티브 AI를 안 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2.0을 뭐예요? 생성형 AI를 안아가지고 러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좀 나요, 안 나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을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자꾸 이상한 아무 말이나 하니까 스텝이 꼬이잖아. 자꾸 가파는 뭡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레퍼런스는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주구장창 전통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뭐 문항에 그 리터처 리뷰도 해놨고 하니까 비디오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개념만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평가공학 텀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평가공학을 평가 지식공학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건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평가공학은, 내가 규정하는 평가공학은 평가 지식공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독특함은 지식공학적인 방법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공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지식공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knowledge engineering이 뭐고 knowledge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ontology 모형이 이해가 돼요. 얘가 어디서 나왔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평가공학 하다가 ontology 모델링이 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knowledge engineering as 뭐라고요? assessment engineering을 평가 지식공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온톨로지 모형이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교수님, 지식공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식공학은 짧게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AI 1.0이에요. 처음에 AI를 했을 때 있죠. 1950년도에. 야, 우리 AI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했었던 방법론이 지식공학이라고 지금은 불러요. 그래서 AI의 어떤 일종이에요. 요즘 하는 AI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데이터 드리븐 AI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AI를 만들려고 했던 작업은 뭐냐면
전문가의 지식을 지식의 표상으로 만들어서 knowledge base로 만들어 가지고 AI를 했었던 그 규칙 방식의 룰 베이스드 방식의 AI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AI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람의 방식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데이터 드리븐 AI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AI는 뭐라고요? 데이터 드리븐 AI예요. 그래서 그것을 머신 러닝이라고도 부르고 머신 러닝 중에서 뭐가 있어요? 딥러닝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AI고 딥러닝 기반의 AI 중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GPT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Generative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AI를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규칙 기반 AI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데이터 기반 AI가 있어요. 규칙 기반 AI는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데이터 기반 AI는 머신 러닝이라고 불러요. 머신 러닝 있잖아. 한번 웃어주세요. 따저 개그 하면 사람들이 냉정하냐. 머신 러닝이 있는데 머신 러닝 안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 기반 안에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걸로 계속 발전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따로 정리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AI의 초반 버전 있죠. 처음에 사람들이 AI를 하려고 했던 그 방법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 그래서 온톨로지 모델링하고 같이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는 온톨로지 모델링이고 어디서 하는 knowledge engineering이에요? Assessment에서 하는 knowledge engineering이에요. 아니 저랑 같이 페이퍼 쓰면서 온톨로지 모델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AI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어디서 나온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가에서 하는 knowledge engineering이니까 assessment ontology modeling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누가 다 정리해놨다고? 뭐 domain modeling, 뭐 student modeling 어쩌고 누가 다 정리해놨다고? 미슬랩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어요. 그 이름들을. 근데 미슬랩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고 knowledge representation modeling 뭐 이러고 넘어갔어요. AI라고 이야기 안 하고. knowledge engineering 중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2010년도 페이퍼 있죠. 평가공학 나왔던 2010년도 페이퍼가 knowledge representation modeling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knowledge modeling인 거예요. knowledge modeling은 knowledge representation 모형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 녹화해서 드릴 테니까 페이퍼 읽으면서 연결을 한번 해줘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카파에서 나왔어. 아니라고. 뭔 카파에서 나와. 카파에서 나오기는. 전부 다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식이란부터 시작을 해야 돼. 지식은 knowledge라고 그러고 knowledge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두 개가 중요해요. acquaintance는 좀 아주 근본되는 이야기고 보통 우리 여기서 끝내죠, 그죠? 지식에 대해서 두 종류. 저는 요 두 개의 프레임워크를 그죠? 계속 씁니다. 지식공학 할 때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 계속 써요. 그 다음에 요거 뭐 entailment 왜 그런지 아는 지식 있죠. 요거를 중간에 가끔가씩 쓰는데 지식공학 할 때 제가 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가 말하는 지식을 모형화할 때 무슨 지식 이야기하는 거야? 절차적 지식 이야기하는 거야? 내용적인 선언적 지식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왜라고 하는 지식, intelliment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 가지로 끝납니다, 저는. 요거를 프레임워크에서 계속해요. 이거는 이제 선언적적이면 acquaintance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러셀 선생님이 define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이코메트릭 퍼스펙티브에서는 뭐죠? 퍼스널리티 같은, 그죠?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의 knowledge라고 들어있는데 attitude랑 다르죠. 퍼스널리티 다르고 attitude 다르고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다른데 이때 우리 보통 지식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어떤 도메인이 있다고요? affective domain. 정의적 영역, 정동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제발 한문을 쓰든지 parenthesis하고 affective를 쓰든지 제발 좀 해주세요. 아따 정의적 해놓고 뭐 그 정의가 justice를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 아무도 모르게끔 해놓고 진짜 본인 정의적 못 쓰지 한문으로.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영어라도 쓰세요. 인지적하고 코그니티브는 대충 같이 가잖아, 그지? 이쪽의 영역에 있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 탁사남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내가 만든 이야기 아니니까 이대로 가자고. 또 딴 말 좀 만들어내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도메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쪽의 부분에 날리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cognitive function으로 acquired knowledge라 이렇게 집처럼 지어봐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cognitive function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벽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모털처럼 안 되면 크게 쌓아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얘 똑똑한 애가 두 개로 나누자고. cognitive function을 잘한다는 것과 뭐라고요? acquired knowledge가 많이 있다는 걸로 두 개로 나눠서 지식은 우리가 지식공학 접근합니다. 그리고 감각, 무슨 지각, 인지, 그렇죠. 여기에 knowing이 들어가요. sensory가 knowing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우리가 네가 안다고 한 거를 인지 cognition으로 보면 perceiving, conceiving, judging, sensing, reasoning 이것으로 다 통합한 것으로 knowing이 define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knowledge가 뭔지, 뭘 모형할 건지 여기에 따라 정의를 하세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recognition은 달라요. 재인이에요. 재인이라 그래서 recognition이라고 하잖아요. 인식하고 recognition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recognition 과정에 있는 것을 모델링 하는 건지 인식 과정을 모델링 하는 건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정의를 해놨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부분에 모델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하고 이쯤 가야지 소위 말해서 러닝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러닝을 모형을 한다는 얘기는 perceiving 하는 능력을 모형한다는 얘기야. feature extraction을 왜냐면 러닝 속에 feature extraction 되고 feature selection 되고 generalizing 되는 이런 것 그런 행위가 들어가요. 이런 능력들이 들어간다고. 일반화의 능력을 모델링 한다는 얘기야. feature extraction을 잘하는 걸 모델링 한다는 얘기야. 그쵸? 러닝을 모형하려고 하면 세분화돼서 들어갑니다. 해야지 뭘 측정을 하든지 뭐 러닝 모형을 만들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 피드백 잘 두면 러닝 잘 됩니다. 뭐 이렇게 가면 너무 저렴하잖아. 학생들이 어떻게 아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식은 뭐라고요? 무엇인지 아는 것과 어떻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왜인지 아는 것 이런 것으로 나눠져서 되고 tacit knowing이 있고 tacit 암묵적인 알미 있죠. 이거는 진짜 딱 보면 아는 거 있어요. 얘가 해주네. 얘가 진민이네. 예를 들어서 착 보면 압니다. 이런 거 그거를 우리가 모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딱 쳐다보고 나서 듣고 나서 바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tacit knowing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internal하게 knowledge represents 고착화돼서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마치 공식처럼. 그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고 변화를 하는 게 knowledge 모형입니다. 테스팅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개념이 형성돼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이 형성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바깥에 끄집어내 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개념이 형성돼 있는 건 머릿속에 형성돼 있는 거잖아.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걔가 개념이 형성이 잘 돼 있으면 문항을 잘 푼다거나 문제 해결을 잘한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레포트를 잘 잡는다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지. 그거는 보이지. 잘 보세요. 그거는 눈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knowledge 모형은 뭐예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재인되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 머릿속으로 잘 돼 있겠네.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머릿속에 개념이 잘 형성돼 있겠네.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세타를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아냐고.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바깥의 걔 행동이 어떻게 드러난 것으로 머릿속에 걔가 잘 알겠지. 개념이 형성 잘 될 것이 아닌 추론의 과정이라고. 이건 뇌를 어떻게 깨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말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고 뭐 리포트를 잘 내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결국에는 그럼 knowledge 모델링을 뭐라고요? 이 external, 바깥으로 외재되어 있는 지식의 표상들을 모델링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교수님 뭐 말은 그래서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안 해요? 하다고. representation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recognition에서 나왔다고. 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재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cognition과 recognition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인은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중에 뭐에 대한 재인이라고요? representation은 knowledge에 대한 representation. 그리고 그 knowledge는 뭐로 나눠진다고? 그것을 아냐? 어떻게 하는지 아냐? 왜 아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요거를 전산화시킨 거 있죠. 전산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만든 것을 이 중에 핵심을 온톨로지 모형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씁니다. 나중에 온톨로지 모델링을 따로 하자. 그래서 지식의 표상이 중요하죠. 지식의 표상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을 knowledge engineering, knowledge modeling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AI의 초기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갖다 버렸다고 이거를? 돈이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이 지식의 표상을 전문가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knowledge base를 전문가가 다 만들어놔야지 이게 구동을 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닌겐들한테 그 knowledge base 만들면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AI를 만들 때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이 작업을 안 해도 되게끔. 그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만들었던 말로 했던 글들을 걔한테 돈 안 주고 받아와 가지고 인터넷에 긁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실은 지식의 표상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데이터가 돈이 안 된,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뭐예요? 지식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그래서 책을 갈아 넣어서 AI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데이터나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externally represent 했던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를 갈아 넣어서 얘가 지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전에는 갈아 넣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요? 한 땀 한 땀 knowledge base에 집어넣었던 건데 돈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게. 그래서 카파랑 저랑 이야기할 때요. 뭔가 자동화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민쌤한테 김선 교수님 자 템플릿 만드세요 이런 이야기 한다고 템플릿 만들고 온톨로지 만드세요 이러면 힘들기 시작해요. 왜? 이걸 원래 사람이 하던 이 방법론으로 굉장히 오리엔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막 온톨로지 마더 센터 제너레이션 할 때 사람 중심하니까 좋죠. 기분은 좋죠. 웃기시네. 다 도망갑니다. 왜? 전문가 네가 만들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들라니까 힘들거든. 누가 만들어주면 좋지. 그래서 저렴하게 사람 중심할 때 박수 치지 말라고.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외주 주려고 그런다고. 남이 하세요. 뭐 남이 하면 나는 쓸게요. 뭐 이런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요. 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한다고. knowledge representation 바꿀 수가 없고 knowledge representation을 강조한 게 자 보세요. 2010년도 페이퍼 다시 돌아옵니다. 이 페이퍼부터 시작했죠. 그죠? 2010년도에 미슬랩 선생님이 On the roles of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in assessment design에서 나 이거 이상으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니까. assessment 디자인 할 때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특히 외재적 knowledge representation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미슬레브 선생님이 못하신 게 있어요. 이거를 전산화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재화야. knowledge representation은 전산화하는 게임이에요. 외재적 지식의 표상들, 책 같은 거를 전산화하는 게임이에요. 모든 게임은 이쪽 분야, knowledge engineering은 특히 평가 쪽에서. 그래서 평가,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이라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전산화하는 그 게임이에요. 전산화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교수님? 왜 전산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어보세요. 이 전체를 해야지, 프로세스를 carry out, digitalize 해야지, 평가 모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비전 센터 디자인에. 뭐, 도메인 모형, 뭐, 스튜던트 모형, 무슨 뭐, 여러 가지 모형으로는 다 해놨다니까. knowledge represent 정의를 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전산화를 해야지 컴퓨테이셔널 랭귀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 심볼릭 매니플레 자동화를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업인 거야. 그냥 뭐 템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식을 전산화해야지 뭐 AI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으로 만들어야지. 전산화 symbolic manipulation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하는 AI지 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서 저렴한 사람들이 AI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문장만 읽어봐도 돼. 이 사람이 뭔 이야기 하는지 어서 듣고 또 저렴한 이야기 또 하기 시작하는구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수업 듣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왜 제가 피 터지게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권 박사님도 계시고 예주 쌤도 있고 정 박사님도 있고 뭐 김선 교수님 오 박사님도 있고 진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래서 이 전산화를 최 교수 당신이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가 이슈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나 자 요것도 하나 봅시다. 야 그러면 그리고 미슬랩 쌤들 이거 the most, 뭐 greatest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함부로 쓸까 안 쓸까?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the most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미슬랩이 그래요. one of the most라 그랬다. 뭐 이 knowledge representation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 만드는 거는 이 지식의 knowledge represent ontology 모델 만드는 게임이야.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의 표상이 뭐 힘들어.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이거 핵심 뽑아가지고 관계 설정해내는 건데 핵심을 지식의 표상에서 내가 말했던 주제줄에 말했던 그 책 속에서 핵심 딱 뽑아가지고 핵심을 뽑아서 그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 만드는 게임이에요? 온톨로지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저는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온톨로지 모형이 나오고 그리고 코리아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문항의 온톨로지 모형이 나오면 문항에 또 나오는 거고 평가의 온톨로지 모형이 나오고 계속 온톨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온톨로지는 뭐라고요? 지식의 표상을 전산화하려면 핵심을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잘 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야 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방울을 누가 달게 했다고? 내용 전문가,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방울을 달게 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교수님들이 지식이 많잖아. 선생님들이 지식이 많잖아. 교과 내용에. 이거를 뽑아내려니까, 정리하라 그러니까 몸에 살이 나옵니다. 징징징징징징거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따위 소리하고. 근데 그 이해가 돼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더라. 내가 해보니까 나도 이거 지식을 온톨로지컬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하니까. 근데 그 방법론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프롬프트도 잘 쓰고요. 내가 뭐 노트북 LM을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들고 뭐 프로그램을 짜도 잘 만들고 결국은 이 아이디어에 있어요. 네가 아는 것을 잘 보세요. 아는 것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낸 것을 내 머릿속에 고착돼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에요. 네 알잖아. 아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 책을 쓰든지 뭐 어떠든지 노트를 만들든지 강의를 하든지 된 거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그래서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이거를 전선화하려면 온톨로지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온톨로지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기계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구조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형태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전산화로. 그것을 온톨로지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온톨로지 모델링은 나중에 주구장창 따로 합시다. 오늘은 개념만 야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까지만 하고 넘어가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강조됐는지 이 책에서 다 끝났어요. 자꾸 온톨로지가 뭔지 교수님 뭐 자꾸 찾지 마. 페이퍼 하나를 안 읽는다니까.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대로 읽으면 돼요. 그럼 제대로 와요. 아, 이게 그거구나. 평가공학에서 말하는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게 리슬레비 쌤 한 이야기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학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링 하는 거고, 날리지 모델링은 또, 아따, 이거 언제 끝냐냐. 모델링이란, 사이언티픽 모델링은 여러 개 나눠주는데,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 서머라이징 하는 것부터, 뭐, 성장하는 모형, 생성 모형 갖다가, 저기 성장하는 모형까지, 그, 진화하는 모형까지 쭉 넘어갑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knowledge engineering 그러고, 도메인 온톨로지 모델링이라 그러고 knowledge representation 모델링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러요. 혹은 온톨로지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공학 하는 거는 뭐라고요? 어세스먼트 온톨로지 모델링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하던 거였어요? 안 하던 거였어요? 원래 하던 건데 사람들 다 갖다 버렸다고. 왜? 돈이 드니까 이 방법론이. 그래 데이터 드리븐으로 갔어요. 근데 왜 떴어요 이게? 팔란티어 그 회장 때문에 떴어요. 팔란티어가 갑자기 온톨로지 모형을 띄우면서 조회수가 제 유튜브에 무슨 온톨로지 모델링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온톨로지 모형이 뭐지? 그때 나온 겁니다. 팔란티어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AI의 미래는 온톨로지 모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AI의 미래는 어디 있다고요? 결국 온톨로지 모형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마디에 담겨있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데이터 드리븐 AI 딥러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결국 AI 1.0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야. 지금의 AI 2.0이나 3.0이거든요. 그 뭐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서 뭐 LLM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식견은 내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지 알았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네가 그렇게 해도 AI 1.0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잘 다루는 것으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생각과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유명하지 않잖아.
거기에 에비던스가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바이브 코딩이에요. 우리 바이브 코딩을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을 파이썬 코딩이라고 합시다. 아주 줄여서. 자, 그쵸? 여러 가지 R도 하고 하는데 여기 학생 어디 있어? 막내 어디 갔냐? 막내 다 도망갔네. 다 죽었다 지금. 우리 다 죽고 지금 노익장들만 살아있네. 누구를 막내를 시킬까? 진짜 다 도망갔네. 어디 갔어? 우리 젊은 친구들. 윤주환 쌤 하나 남아있네. 마이크 켜봐. 윤주환 쌤. 파이썬은 프로그램이 파이썬으로 만든 AI가 데이터 드리븐 AI에 가까워요? 아니면 룰 베이스드 AI, 지식의 표상을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knowledge engineering에 가까워요? 파이썬으로 뭘 만든다고 봅시다. 자동화되는 거. 어디에 가깝다고? 크게 이야기하죠. 전자는 뭐예요? 앞에 거가 전자입니다. 아침 조에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내가 지금 영어랑 좀 헷갈려서 그래. 그래요.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파이썬 코딩은 아니면 뭐예요? 전문가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야 돼. 파이썬 코드를 짤 때.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야지 프로그래머가. 그지? 그래서 knowledge engineering에 가깝지. 그지? 이거 깨우쳐야 돼. 이래야지 여러분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지? AI를 지금 제일 잘 쓰는 게 어디예요? 지금 생성형 AI를 제일 잘 쓰는 분야, 제일 임팩이 가장 큰 분야가 어디야? 어디가 제일 폭풍처럼 휩쓸고 있어? 바이브 코딩이지. 왜? 당장 잘리는 거야, 프로그래머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AI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knowledge engineering을 한다는 얘기야. 잘 봐봐. knowledge engineering을 대체한다는 얘기야. 근데 결과물은 파이썬 코드잖아. 파이썬 코드가 나오게 하길 위함이라고.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하다고. 버릴 수 없다고. AI가 백날 있어봐. 왜? 확률적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모형으로 돌아간다 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짜면 딱 나오는 규칙론적인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니 LLM 나왔으니까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없어져. 아니야. 결국에는 뭘 짜는 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knowledge engineering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knowledge engineering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누구한테 돈 줘야 돼? 닌겐들한테 돈 줘야 되잖아. 그 닌겐이 누구야? 프로그래머. 그 프로그래머가 누구야?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지 아시겠죠? 그걸 대체해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뭐라고?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전통적인 knowledge engineering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아니 프로그램 안 짜도 된다며. 데이터로 하면 다 된다며. 그럼 왜 파이썬이 왜 필요하냐고. 안 돼요. LLM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그 규칙 기반으로 안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게임이라고. 어느 정도 이상 안 넘어갑니다. 정신 차려. 뭐가 뭘 잡아먹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결국에는 뭐예요? LLM으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knowledge engineering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의 힘이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결국은 규칙 기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knowledge graph로 갈 거고 ontology 모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빨리 간다고? LLM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대세가 되고 30%씩 50%씩 잘리잖아.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돼, 이 사람들아. LLM 나오고 나서. 그게 1년 안에.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당신네들도, 여러분들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팔란티아 회장이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가끔 가다가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지? AI의 미래 이해가 안 돼. 그 누군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지금 이 트렌드를. 왜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여러분이 안 잘려봐서 몰라. 프로그래머는 당장 잘립니다. 왜? 돈 먹는 하마거든. 트렌드를 잘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포지셔닝 할 게 보입니다. 특히 윤주한 학생은 중요하잖아. 다른 여기 쌤들은 직장 다 가지고 있잖아. 어? 직장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다고 사람이 갖다 버렸던 자 knowledge engineering 뭐라고 AI 1.0을 결국에는 그쪽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팔란티어 회장이 이야기하는 결국 미래는 온톨로지 모델링이 있다는 거예요. AI의 미래는. 그래서 온톨로지 모형을 잘하게끔 AI를 써야지 네가 이기는 거지. 그냥 LLM 뭐 GPT 쓰니까 뭐 뎁디다 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지금 봐요.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날라가잖아. 다른 사람 다 잘라 먹어버리잖아. 바이브 코딩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AI를 생성형 LLM을 잘 써서 룰 베이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LLM을 잘 써서 날리지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파급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챗GPT 쓸 것 같으면 그냥 Q&A 뭐 이게 뭔지를 알려주겠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끝내. 돈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뭔 돈이 돼 그게. 내 직장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그때 돈이 되고 삶이 데스퍼레이트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거 내가 10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9명 잘라도 되겠네. 이때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 그래서 Assessment Engineering as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Knowledge Engineering을 하는데 AI를 가지고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을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모형이 어쩌고 그쪽에 그러면 뭐라고요? 항상 볼 때 그래요. 그러면 무슨 모형을 하든지 그 핵심이 되는 온톨로지 모형, 지식의 온톨로지 모형을 어떻게 만들 건가 먼저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문항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평가공학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그냥 보세요. 그냥 문항 모형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 나중에 또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할 때 이야기 할 테니까 문항 모형은 뭐예요? 문항 생성 모형은 뭐예요? 레퍼런스 다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할 때 다 하고 카파 1.0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는 요 사이테이션 달면 되고요. 2010년도에 여러 가지 knowledge representation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태스크 템플릿, 아이템 제너레이션 모델 요런 게 이제 부분으로 돼서 요 사이에 근데 미슬랩 선생님이 여기서 온톨로지를 안 찍고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요 도메인 모형의 온톨로지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코리아라고 해서 전산을 시키고 구조를 잡고 머신 프렌들리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고 태스크 모형을 만들고 스튜던트 모형을 만드는 컨셉추얼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모형은 작업을 해서 전산화를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자동화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을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2.0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그래서 온톨로지 모델링 이야기가 또 나오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따로 합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렉처 노트만 주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항 뱅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knowledge base, ontology, 모델 뱅크, 뭐 reservoir,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해보자라는 그 게임이에요. 그림은 이쁜데 설명하려니까 너무 그리고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knowledge base에 뽑아서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탑다운이 너무 힘드니까 있는 문항을 가지고 지식을 뽑아서 다시 문항으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잘 해놨으니까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비디오 보십시오. 여기 다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텔 아직 안 끝났네. 자, 이렇게 하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knowledge였어요. 지식을 어떻게 전산화할 건가에 대한 이슈. 근데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GPT가 왔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거 방법밖에 없어서 꾸역꾸역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 데리고 전문가들 데리고. 근데 갑자기 LLM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지식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먹고 있는 게 암묵적으로 먹고 있어요. 할 줄도 아는 것 같고 내용도 아는 것 같고 왜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Knowing that, knowing why, knowing how 대부분 갖고 있는데 그게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커패서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 친구가.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요 놈을 제가를 물리자. 이 야생마를, 디지털 야생마를 제가를 물리자. 그래서 조금 어제도 우린 양이 하네스 채워가지고 우리 큰 양딸 보여줬거든. 막내를 데려왔는데 고양이가 난리 부스를 치니까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가만히 있나? 그냥 양양 펄치 날리면서 막 싸다구를 날려서 내가 하네스를 채워가지고 뒤에서 둘이 만나게 해주고 지금 그러거든요. 합사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두 개.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동물학대 같지만 재갈을 물린다는 용어를 씁니다. LLM을 재갈을 물려서 써야지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온다고요? 결과물이 나와요. 그냥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고 컨텍스트 모델링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이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텔리전스니까 잘 보세요. 여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knowledge가 대충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시킬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intelligence, AI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이거 knowledge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기존에 있었던 knowledge 모형은 잘 보세요. 옛날에 knowledge 베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이 한 땀 한 땀 그거를 다 만들어 넣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뭘 만들었냐면 인간들이 야, 사람을 쓰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들 있죠. 책들을 갈아 넣는 기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게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아니면 knowledge engineering이에요? 데이터 드리븐이야. 왜냐면 데이터를 갈아가지고 지식의 표상들을 갈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서 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작업을 사실은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무슨 책이 들어가야 돼? 아, 이 책 들어가면 안 돼. 아,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 누가 해줘요? 교수님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가 모든 책을 쓰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남이 쓴 책이라도 걸르는 과정이 필요하고 교수님이 정리하고 나면 여기 쇠가 빠지게 앉아가지고 템플릿 만들고 뭐 해야 하는 조교가 필요했었어요? 안 필요했었어요? 했었어요? 안 필요했었어요? 갈아 넣을 때 필요했었어요. 딱 보니까 힘들어요? 안 필요해요? 야, 입이 툭 튀 나왔잖아. 이거 봐라. 이 얼굴 보세요. 이거 죽습니다. 프로그램 짜라 그러고 템플릿 짜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앉아가지고 페이퍼 쓰자 그래 놓고. 힘들거든. 머리 써야 되거든.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거. 잘 보세요. 지식을 갈아 넣는 게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힘들었다고 이게 knowledge engineering도 체계적으로.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잘 보세요. 전문가가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애들이 생 노가다 했던 그 온톨로지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를 요 기계를 AI 기계로 바꾼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근데 똑같아. 근데 와이어가 이제 와이어리스로 바뀌었지. 알겠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미래학자가 야, 100년 후 스쿨은 클래스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이 기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AI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필요 없어요. 할 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문가가 어느 정도 갈아서 넣어. 전문가는 있어야 되는데 개색 노가다는 그 조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조교가 필요 없어지잖아. 조교를 누구 쓰는 거예요? AI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없어집니다. 그 조교 직장이 없어지는 거야. 해주세요. 이게 당신이 될지, 이게 당신인지, 이게 당신의 직장인지 nobody knows. 근데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없어지는 쪽으로 가. 똑똑한 한 사람이 뭐라고? 이 게임도 다 먹는 거야. 조교 없이. 잘 보세요. knowledge engineering을 하자고 팔란티어가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knowledge engineering으로 간다고, 바이브 코딩으로 간다고. 근데 가면 똑똑한 사람이 그 온톨로지 모형이고 뭐고 프로그램을 다 짜내잖아. 문항 생성이고. 그래서 중간에 여러 명 못 이어서 했던 결국에는 룰 베이스로 간다니까. 뭔 소리야. 다 룰 베이스로 가게 돼 있는데 누가 없어진다고? 그 옆에 했었던 조교들 직장이 없어져요. 너 없어도 나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조교가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다른 교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교수 한 명이 다 모여가지고 문항도 만들고 뭐 채점도 하고 했었던 사람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 하나가. 근데 AI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징징댔잖아. 없어지는 거 자꾸. 누구한테 대체된다고? 어떤 똑똑한 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룰 베이스로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야. GPT 아무거나 쓰면 되지. LLM 커서가 뭐 중요해. 결국에는 파이썬으로 중요해. 룰 베이스로 가게 돼 있어. knowledge engineer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룰 베이스로 가게 돼. 그래야지 뭐라고요?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으로 넘어간다고. LLM은 굉장히 줄여. 결국에는 LLM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룰 베이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고. LLM만 자꾸 맡기지 말고 프로그램 짜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네.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요? 모르면 물어보는 이 저렴한 곳에서 출원하는 AI로 갔죠. 그러고 나서 뭐 갔습니까? 스스로 약간 판단하는 걸로 갔어요.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걸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갔습니까? 조화롭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거. 판단하는 것들이 서로 협업하는 AI로 갔어요. 그렇죠? 연결시켜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네시스 AI로 갑니다. AI가 AI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AI가 AI를 만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심볼릭과 데이터 드리븐 AI 나눠놓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최 교수가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는 GPT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GPT에다가 제가를 제대로 물린 이 룰 베이스 제너러티브 AI가 융합되어 있고 심지어는 얘가 강조되는 생성형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LLM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거야. 통제시켜서 쓰자고. 제가를 물린다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divide and 여기 이것만 쓰는 거에 단점 주구장창 이야기해냈어. 예를 들어서 probabilistic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확률론적인 게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deterministic한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파이썬 짜는 거랑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아니 LLM이 다 해준다며. 그럼 LLM한테 하나만 맡기면 되지. 왜 프로그램 왜 짜는데? 결국에는 룰 베이스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카파는. 밑에 깔고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올려서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중간에 끼워서 가는 게 카파가 가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1.0, 2.0 뭐 설명 다 해놨으니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인데 LLM 붙인 게 어세스먼트 AI 2.0이고, 뭐 어세스먼트 2.0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2.0이라고 불러도 되고, 저는 그것을 카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 뭐라고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연결된 거를 뭐라고? 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없으면 AI가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 그것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어차피 이거 자동화 계속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는 유저로 남든지 따로 만들든지.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가는 거 봐라. 아유 이뻐라. 우리 고양이 딸은 한 번씩 뽀뽀해주고 가는데 큰 딸은 사람 딸은 쳐다도 안 보는데 아빠를.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자 읽어봅시다. Educators are beginning to integrate insight from cognitive psychology, development technology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야, 교육자들이 드디어 뭐라고요? 이런 지식의 표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educational technology를 assessment practice에 갖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깨쳤다는 거예요.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근데 만들려면 뭐라고요? More technical machinery demand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그렇죠? 그 디맨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야 되니까 laboriously at first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칙도 필요하고 스탠다드도 만들어야 되고 처음에 고통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템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온톨로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래 그냥. 고통스러워요. 근데 만들고 나면 베니핏이 있잖아. 여러 가지. 그쵸? 이런 좋은 왜냐하면 large scale도 되고 over time space도 되고 전산화는 여러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전산화하는 게 힘들지만 전산화 해놓으면 베니핏이 있잖아. 여러 번 쓸 수 있고 오래 가고 전산화 해놓으면 막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사이코메트릭 트래디션 테스팅한테 머물지 말고 이런 코그니티브 파운데이션을 보면 우리가 hard lesson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그니티브 그라운디드 된 거, 진짜 인지적으로 지식의 표상을 잘 다루는 거 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 그러면 knowledge representation을 symbolic 시스템으로 해서 automate work 할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려면. 아시겠죠? 여기 뭐 automate work을 하기 위해서 symbolic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톨로지 모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룰 베이스, knowledge representation을 하고 symbolic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구들과 소셜 프로세스도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문항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전산화된 게 어떤 건지 소셜 프로세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진짜 할 일이 많네. So much thing need to be done. 이렇게 마치셨어요. 이 챕터를. 이슬람 선생님. 지식의 표상을 다뤄서 전산을 해야 되는 게 진짜 할 일이 많아. 하고 마치셨어요. 제가 이 북 챕터를 읽으면서 여기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006년도 그 원절이. 이때 선생님이 메릴랜드 대학에 ETS에 계시다가 한 10년 정도 교수로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딱 잊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ETS로 가셨어요. 미슬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 분이 미슬렘 선생님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동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올해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2006년 이 이야기 듣고 야 전산화 하면 나도 프로그램 좀 하는데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오는데 전통적인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진단 중요하고 러닝 중요하고 전산화 중요하고 온톨로지 모형 중요하고 knowledge representation 중요하고 그러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권 박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 있지만 나만 낙동강 오리알인 것 같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 1세대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전선하려고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머저리티는 아직도 테스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사람이 줘서 뭐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 사람들 뭐 사는 거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나. 근데 지식 모형 만들고 러닝 모형 만들고 평가 모형 만들고 그거 모형이라는 얘기는 전산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모형한다는 얘기를 그냥 수학적인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성 모형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저런 프로젝트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들러 포천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데서 이 카파의 전신 모형이 단톡방에 야 그냥 돈 되는 거 다 모형해 프로그램 해드립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잘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래서 미술랩 생각도 나고 돌아가 이제 뵐 수도 없고 그래서 젊은 나 20년 전 나의 마음에 불을 싸질러 놓고 새 문제 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위타해 하시고 저만 남아서 사실은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계실 때는 야, 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잖아.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인들의 어깨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어쩔 때는 굉장히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밉기도 하고 그래. 자 여기서 끝내시고 길었는데 끝내고 엔딩곡